최상목이 이진관 재판부가 무섭다고 판사를 바꾸려 했습니다. 2번 시도했고 2번 다 기각당했습니다.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윤석열의 계엄 지시 문건을 받고도 받은 기억은 있지만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에 53초간 정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는데도 결국 재판부 기피 신청은 1심도 항고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재판부가 한덕수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이었습니다. 최상목,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최상목 전 부총리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최 전 부총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가 맡았습니다. 그러자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최 전 부총리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자신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같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는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 CCTV를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제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윤석열한테 언제 항의를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장면은 이 장소에 오자마자 바로 불려서 가는. 지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가 싫으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그 재판을 보면 검찰 구형량보다 무려 8년을 더 높게 선고를 하니까 최상목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진관이 무섭겠어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한 차례 기각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자 또 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 매를 벌고 있어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짓말들 많이 했지만, 예. 한덕수가 뭐 뒷주머니에 꽂아서 안 봤다. 이상민은 뭐 저기 멀리 있더라. 최상목은 좀 심했죠. 쪽지. 접어진 채로 봐가지고 예. 어쩌고 했었는데, 본인이 죄를 아니까 더 두렵겠죠.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예, 그때 이미 탄핵을 한번 겪어봤고,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특검에서 조사를 하던 때잖아요.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다 풀었던 공로로 기소에서 빠지고 그랬는데. 선후배? 응? 선후배 윤석열. 뭐 그런 점들이 있겠죠. 근데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수법을 쓰려고 했는데 사전에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번 더 재판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나요? 그리고 어차피 절차상으로 예. 대법원에다가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과정은 있는데, 예. 해봤자 바로 또 기각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매만 버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괘씸죄에 걸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매만 번다는 말이 이제 그런 거,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달가울 리가 없죠. 기피 신청을 당신한테 재판 못 받아 이런 건데 예.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피 신청을 잘 안 하는 거고, 예. 변호인들도 피고인한테 잘 안 권하는 겁니다. 워낙 판사가 편파적으로 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그 기피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다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판사들끼리도 누가 기피 신청 들어왔는데 다른 판사가 받아주면 예. 그 판사가 말하자면 그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일종의 동료의식으로 잘 안 그러는지.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오히려 되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밥 먹듯이 그냥 어떻게든 이거 지연시켜서 꼼수 부리고 뭐 사람들한테 잊혀지기를 바라고 이런 게 지금 전략이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그냥 자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최상목
측의 그 이유,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 예. 이유가.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 그러니까 이진관이 누구보다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면 이 사람들은 우인성 같이 다 무죄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규현은 떠났고 우인성은 지금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판장이 또 왜 하필 이진관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이게 최상목 측의 입장에서는 CCTV가 없었더라면 네. 그냥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 CCTV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 거짓말 했다가 그랬죠. 지금 예. 이제 다 꼬리가 밟힌 건데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펴져 있는 A4 용지 크기의 문건을 받고 정독하는 모습. 당시 기사를 보면 최상목이 53초 동안 그 쪽지를 그 문건을 봤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헌과 관련된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짜고 나오는 거짓말이 뭐 너무 충격이 커서 한덕수가 많이 했던 말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었는데 최상목은 이미 그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자마자 받아서 숙지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습관화돼 있는 사람이고 체질화돼 있는 사람이고 예. 그때부터 그걸 안 받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조롱거리가 됐었잖아요. 그걸 그랬죠. 누가 그런 말을 믿었습니까? 근데 그거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있으니까 더더욱 나는 못 본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치 본인이 제일로 열심히 계엄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 당시 한덕수한테 왜 못 말렸냐 그 이야기도 했었죠. 한덕수한테 예. 항의했다느냐. 네. 아니 본인이 뛰어가서 붙잡는 거는 왜 안 하고 한덕수한테 또 떠넘기고 하여튼 그 아주 그냥 막 비겁하고 치졸하기가 입에 올리기가 당시에 싫습니다, 진짜.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었잖아요. 부총리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갈 줄 알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성적 좋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 대학을 다닐 때도 법대 출신인데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과정도 본인이 이제 82학번이니까 최상목이 그 시절이 얼마나 엄혹했던 시절입니까? 예. 남들 다 그 군사독재 항의하고 하던 시절에 본인은 시험 준비하고 뭐 맨날 이러다가 학점이 잘 나오니까 교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시험을 출세의 수단 내지 도구로 삼아가지고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진실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예. 하는 점을 아주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뭐든지 다 하고, 그 가치 판단이 없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불법적인 거를 보더라도 눈 감고, 나중에 들킬까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증거가 나오니까 발뺌하는 모습조차도 너무나 구차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불러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상목은 한 번도 아니잖아요. 박근혜 때 이미 한번 겪어봤으면 더 안 해야지. 반성도 없고, 아니, 무조건 센 사람한테 붙으면 내 인생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과거에 뭐 친일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권한대행님, 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쪽지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아까 제가 드린 부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예,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거는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한테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병덕 지금 질의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네. 예비비란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재정자금 유동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예, 알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1시 37분경에 아마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신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네. 네, 그리고 저- 38분에 다시 그 안영훈 기재부 수행비서, 그리고 42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네. 46분에 다시 그 강희구 대통령 부속실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 각 통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정확한 그거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강희구 부속실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제 대통령께서 찾으시니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일단은 알겠다고 그러고 그 안영훈 이제 수행비서한테는 저기 아마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아니야 아마 안 사무관은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걸로 봐서.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라 그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시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 어디냐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갑니다. 뭐 이 정도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끊고 나니까 강효 부서장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시냐 뭐 이 정도의 취지를 얘기했던 것 같고 전 집이 가깝기 때문에 뭐 지금 간다고 곧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화 끊고 나서 제가 안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쯤 왔냐 했더니 집에 거의 다 왔다 뭐 이 정도 얘기했던 그런 순서로 기억을 합니다. 네, 방까지 물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그냥 일단 대통령실 들어와라 이 정도의 얘기만 했다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접견실 CCTV (21시 39분경) 제시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21시 39분경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에 나오고 아마 김용현 장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강희구 부속실장인데 이제 메모지에 뭘 받아 적어서 확인하고 이러는 것으로 보아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빨리 소집하려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네, 사항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빨리 뭐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챙겨볼 정도로 좀 신속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강희구 실장 통화 시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전혀 뭐 왜 들어오는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복도 CCTV 복도 재생하겠습니다. 21시 57분 10초경 상황입니다. 21시 57분 10초. 네, 요 모습이 이제 증인 그 대통령실에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대접견실로 가려고 하시다가 다시 나와서 바로 이제 집무실로 가시고 네.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장면이 이제 증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가항입니다. 그 증인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후에 대접견실로 들어가시려다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가 이 CCTV를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제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 부분도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제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제가 집무실에 또 그 뒤에 대통령께 반대하려고 한번 들어간 건데 결국 집무실에 2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이 사실 1번으로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나오신 숫자도 저는 1번 정도 나오셨다고 생각했는데 CCTV 보니까 뭐 여러 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오실 때 제가 좀 일어서서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CCTV 보니까 또 순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날 상황이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기억들이 좀 온전치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글쎄 말씀이세요?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복을 입고 출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이게 회의 성격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당연히 양복을 입고 들어갔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업무적으로 뭐 할 때면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상황은 저는 뭐 그냥 캐주얼하게 그 모임에 갈 때 가끔 입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 것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기억들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윤석열한테 언제 항의를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약간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장면은 이 장소에 오자마자 바로 불려서 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 답답하다고 그럴까요? 네. 이게 좀 뭔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명확하면은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저 부분이 뭐 제가 그 굳이 말씀을 안 드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복도 CCTV부터 먼저 그럼 재생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21시 59분 14초 재생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가신 시간이 21시 57분 뭐 20초 가량이었고 지금 나오시는 시간이 21시 59분 14초입니다. 그래서 대접견실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이제 증인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약 한 2분 정도 이제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2분 정도로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때 그러면 그 대통령이랑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떤 얘기를 오고 갔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저 CCTV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거나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런 정도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집무실에서 뭐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여부도 기억이 지금 안 나시는 겁니까? 들었다면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